안녕하세요. 하루한권TV 시청자 여러분, 하루한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바꾼 한 사람,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기업가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4번의 가출 끝에 서울로 올라온 한 청년이 어떻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세계적인 조선소를 세우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탄생시켰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의 삶 속에 숨겨진 실제 이야기들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도전과 집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련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장면은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다. 거대한 조선소도 아니고 자동차 공장도 아니다. 그의 시작은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였다. 그는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살리에서 태어났다. 훗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사람이지만 출발점은 너무나 평범했고 오히려 불리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그것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의 첫 조건이었다. 어린 정주영은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으로 나가야 했고 하루 종일 땀을 흘려도 집안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깨달았다. 이대로 살면 내 인생도 아버지처럼 평생 농사일에 묶이겠구나. 농사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가난이 싫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구조가 답답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첫 번째 가출은 실패했다. 어린 나이에 아무 계획 없이 나섰으니 오래 버틸 수 없었다. 붙잡혀 돌아왔다. 두 번째도 실패했다. 세 번째도 실패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포기한다.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집안 형편상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정주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실패를 자기 능력의 한계로 보지 않았다. 이번 방법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전에서 그는 서울로 향했다. 자서전 목차에도 친구와 노자 47전을 넣고 소판 돈 70원과 부기학원, 청개구리, 교훈 안고 다시 서울로 같은 대목이 등장한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좌절하고도 다시 길을 찾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서울에 올라온 정주영이 처음부터 사업가였던 것은 아니다. 그는 처음에는 막노동, 자빌 여러 일을 전전했다. 그러다 1934년 19살 무렵 서울의 쌀소매상인 복흥상회에 취직하게 된다. 당시 쌀가게는 단순히 쌀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된 장사였다. 쌀 한 돼, 한 말의 무게를 정확히 재야 했고 손님 신뢰를 잃으면 장사는 끝이었다. 정주영은 그곳에서 그냥 점원처럼 일하지 않았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남았다. 쌀가마니를 나르고 가게를 청소하고 배달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몸만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손님을 외웠다. 어느 집이 어떤 쌀을 사는지, 누가 외상을 하는지, 누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어떤 손님이 단골이 될 사람인지 관찰했다. 쌀가게 일에서 그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쌀은 어디서나 살 수 있다. 하지만 손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온다. 정주영은 이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어느 날 손님이 몰려왔을 때 그는 주인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했다고 전해진다. 쌀을 정확히 재고 계산하고 배달까지 챙겼다. 주인은 그를 단순한 종업원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이 청년은 믿을 수 있다. 그 신뢰가 쌓이면서 그는 결국 쌀가게를 넘겨받게 된다. 일부 기록에서는 주인의 신뢰를 얻어 쌀가게를 넘겨받고 이름을 경일상회로 바꾸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온다. 정주영은 돈이 많아서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었다. 학벌이 좋아서도 아니었다. 그가 가진 것은 성실함과 신용이었다. 주인이 그에게 가게를 맡긴 이유는 하나였다. 저 사람이라면 내 가게를 망치지 않겠다.
사업의 첫 자본은 돈이 아니라 신뢰였던 것이다. 하지만 쌀가게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대가 너무 거칠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사회 혼란 속에서 작은 장사는 외부 충격을 이기기 어려웠다. 정주영은 다시 무너졌다. 그러나 그는 이때도 좌절만 하지 않았다. 쌀가게에서 배운 것을 마음속에 남겼다. 정확한 계산, 고객 관리 약속을 지키는 습관, 신용의 가치. 훗날 현대를 키운 기본기는 이 쌀가게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그가 뛰어든 분야는 자동차 수리업이었다. 1940년대 초반 그는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해 운영했다. 자동차 수리업은 당시 전망이 좋은 사업이었다. 해방 이후에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중고차를 개조하거나 미군 관련 차량 수리 작업도 많았다. 현대건설 70년사 자료에 따르면 그는 1946년 미군정으로부터 약 200여 평의 적산 대지를 불화받아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세웠고 미군 병기창 수리 작업과 중고차 개조 작업 등을 맡았다. 자동차 수리업은 정주영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고장난 이유를 찾아야 고칠 수 있다. 대충 하면 다시 고장난다. 여기서 그는 기술의 중요성, 속도의 중요성,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은 말보다 결과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다 그는 돌연 건설업에 뛰어든다. 왜 자동차 수리업에서 건설업으로 갔을까? 이유는 시대를 읽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전후의 한국은 모든 것이 부족했다. 도로, 다리, 건물, 공장, 항만, 주택. 나라 전체가 다시 지어져야 했다. 정주영은 여기서 기회를 보았다. 자동차 한 대를 고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947년 그는 현대토건을 설립한다. 이후 현대건설로 이어지는 출발점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현대자동차 공업사로 성공을 거두고 있던 시기에 건설업 진출을 선언했고 이것이 현대건설 신화의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건설업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돈도 필요했고 장비도 필요했고 기술도 필요했다. 정주영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꺼리는 일을 맡았다. 어렵고 위험하고 수익이 크지 않은 공사라도 맡아서 끝까지 해냈다. 이때도 그의 무기는 신용이었다. 정주영에게 맡기면 어떻게든 끝낸다. 이 평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건설업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가 고령교 복구공사였다. 1953년 4월 낙동강의 고령교 복구공사는 현대건설을 부도 위기로 몰아넣었다. 고령교는 대구와 거창을 잇는 중요한 다리였고 당시 지리산 공비토벌을 위해 복구가 시급했다. 그러나 공사 도중 물가가 폭등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보통 사업가라면 여기서 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계약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지만 정주영은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판단했다. 사업은 망해도 다시 할 수 있지만 신용을 잃으면 끝이다. 결국 그는 중구 초동의 정비 공장과 가족들의 집까지 팔아 위기를 넘겼다고 전해진다. 이 일화는 정주영 경영 철학의 핵심을 보여준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지킨다.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믿음을 선택한다. 고령교 공사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대건설이 큰 공사를 맡을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이 되었다. 이후 현대건설은 한강 인도교 공사를 맡으며 크게 도약한다. 당시 미국 원조기관은 한국 건설업체의 실력을 의심했고 국제 입찰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공사를 계약기간 안에 해냈고 1958년 5월 한강 인도교 개통은 전국에 알려졌다. 이 공사를 통해 현대건설은 큰 수익과 함께 막대한 홍보 효과를 얻었고 국내 6대 건설업체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이 나온다. 고령교에서 손해를 보며 신용을 지켰기 때문에 한강 인도교라는 더 큰 기회가 온 것이다.
손해본 공사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음 기회의 입장권이었다. 정주영 회장의 일화 중에는 미군 묘지 잔디 공사 이야기도 유명하다. 겨울철에 유엔군 묘지에 푸른 잔디를 깔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겨울에는 잔디가 푸르게 자라기 어려웠다.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주영은 다르게 생각했다. 푸른 잔디가 목적이 아니라 푸르게 보이는 공간이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푸른 보리를 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치가 아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다. 고객은 잔디라는 단어를 말했지만 실제로 원한 것은 겨울에도 푸르게 보이는 묘지였다. 정주영은 지시의 글자에 갇히지 않고 목적을 읽었다. 이것이 사업가적 사고다. 정주영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로 보면 안 된다. 그는 하나의 산업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길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갔다. 시작한다. 막힌다. 버틴다. 끝까지 한다. 그리고 결국 해낸다. 쌀가게에서 배운 신용, 자동차 수리업에서 배운 실행력, 건설 초기에서 배운 약속의 무게는 이후 그의 모든 도전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모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사 중 하나인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진다. 당시 대한민국은 산업화 초입이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도로 하나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다. 물류는 느렸고 지역 간 격차는 컸으며 경제 발전의 속도는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다. 기술도 부족했고 자금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다. 우리나라 수준에서 고속도로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주영은 공사를 맡는다. 사실상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다. 장비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고 공사 경험도 부족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다. 정부는 빠른 완공을 원했지만 현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매일 문제가 터졌다. 장비가 부족하면 공사가 멈췄고 비가 오면 작업이 중단됐고 자재가 늦으면 전체 일정이 밀렸다. 이때 정주영은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다. 기다리지 마라. 있는 걸로 해라. 장비가 부족하면 나눠 쓰게 했고 자재가 부족하면 대체 방법을 찾게 했고 인력이 부족하면 현장 중심으로 다시 배치했다. 그는 늘 현장에 있었다. 책상에서 판단하지 않고 직접 보고 결정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는 결국 완공된다. 그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었다. 물류가 빨라졌고 산업이 연결됐고 지역이 하나로 이어졌다. 정주영은 단순히 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경제의 혈관을 만든 사람이었다. 이 경험은 그를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게 만든다. 해외 건설 진출은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당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공사를 따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기술력도 부족했고 신뢰도 부족했고 자본도 부족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조건이 매우 열악했다. 사막, 고온, 물 부족, 인프라 부족. 모든 것이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정주영은 여기서도 기회를 본다. 남들이 못하면 우리가 하면 된다. 현대건설은 중동에서 공사를 따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문제는 환경이었다. 낮에는 40도를 넘는 폭염, 밤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 물 부족으로 인한 작업 지연. 보통의 방식으로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 정주영은 다시 방법을 바꾼다. 작업 시간을 재조정하고 물 공급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고 현장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였다. 그는 공사를 빠르게 끝내는 것으로 신뢰를 쌓았다. 중동 발주처들은 점점 한국 기업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킨다. 이 한 문장이 현대건설의 경쟁력이 된다.
이후 현대는 세계적인 건설 회사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한다. 당시 한국은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조선 기술도 부족했고 관련 산업도 부족했다. 은행도 반대했고 전문가들도 반대했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정주영은 영국으로 간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한다.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때 나온다. 그는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배를 만든 민족입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한 설명은 아니었지만 그의 확신은 상대를 설득했다. 결국 자금을 확보하고 울산에 조선소 건설이 시작된다. 건설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기술자가 부족했고 장비가 부족했고 경험이 없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첫 배가 만들어진다. 그 순간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산업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후 한국은 세계 조선 산업에서 최강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제 그의 시선은 자동차로 향한다. 자동차 산업 역시 쉽지 않았다. 이미 세계에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다. 기술력, 브랜드, 자본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다. 처음 만든 자동차는 완벽하지 않았다. 고장이 잦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 그는 끊임없이 개선을 반복했다. 기술을 배우고 인력을 키우고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리고 결국 현대자동차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다. 문제가 생긴다. 피하지 않는다. 방법을 찾는다. 끝까지 한다. 정주영은 단 한 번도 조건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항상 조건을 만들어서 한다는 선택을 했다. 그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보면 몇 가지 분명한 원칙이 드러난다. 첫째,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않았다. 쌀가게도, 건설도, 조선소도, 자동차도 모두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시작하면서 준비했다. 둘째, 신용이 가장 큰 자산이다. 고령교 공사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약속을 지켰다. 그 신용이 이후 더 큰 기회를 가져왔다. 사업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신용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셋째,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겨울 잔디 대신 보리를 심었던 것처럼 그는 항상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해야 할 목표를 봤다. 넷째, 행동이 생각보다 앞서야 한다. 그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실행했다. 실행하면서 배우고 실행하면서 수정했다. 이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다. 다섯째, 시련은 과정일 뿐이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다. 가난, 실패, 전쟁, 부도 위기, 기술 부족.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시련은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 되었다. 결국 정주영의 인생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선택이 중요하다. 그는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강한 선택을 반복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다. 해봤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장 불편한 질문이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다. 정주영은 그 질문에 평생 행동으로 답한 사람이었다.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한 권 TV였습니다.